현대예술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미술작품은 비싸기만 하죠. 그런데 재벌들은 왜 이런 미술작품을 사는 걸까요? 명품은 이제 지겨워서? 건물은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아서? 고상한 취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예술? 아트가 뭐니? 저는 아트 컬렉터 제인이고요. 오늘은 재벌들이 미술품을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건 미술품의 소유자들은 거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황궁미술과 로마 귀족들의 그리스 미술품 수집, 미켈란젤로를 고용한 중세 교황청이 그랬고 아프리카 지역의 작은 부족들도 다르지 않았죠. 다양한 미술 공예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부족장이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미술은 항상 권력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죠. 가난한 예술가들은 현실적으로 힘 있는 후원자들이 필요했을 거고 후원자는 그들의 예술품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공생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됐을 거예요. 이런 문화는 현대에 넘어와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술시장은 돈과 교양이 결합된 재벌이 추구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있는 집에서 그림을 혼수로 보내는 건 흔한 일이었죠. 핸드백, 시계, 현금보다 훨씬 있어 보이고 구하기 어려운 작품일수록 그 값어치도 엄청날 테니까요. 또 들고 다니는 100억짜리는 그림이 유일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림만큼 부피가 작고 가볍고 비싼 물건은 또 없을 테니까요. KB연구소에서는 매년 부자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이걸 보면 부자들의 미술품 자산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이들 자산의 22%가 예술품이었어요. 채권이 23%인 걸 보면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2021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부자 중 29.3%가 해외 자산에 14%가 미술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미술품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들의 관심사는 서양화, 동양화, 전통 회화 순이었고요. 명화나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블루칩 작가의 작품은 그 값어치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만큼 근래 한국에서는 자산의 투자처로 높은 시장 중 하나가 바로 미술품 시장입니다. 미술품의 장점이 있죠. 바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주식은 계좌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 사고판 내역이 남죠. 취득세 신고가 의무인 부동산은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서 쉽게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림이 비자금으로 활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8년 있었던 삼성그룹의 비자금 특검에서 미술품은 그야말로 핫 이슈였고 CJ 이재현 회장도 그룹의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고요. 하지만 재벌들이 그림을 검은 돈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은 지성을 갖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재화죠. 미국의 심리학자 위너 민스터버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작품의 가치가 자신에게 옮겨온다고 믿는다. 좋은 미술 작품을 통해 컬렉터는 스스로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라고요.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람 집에 김한기 작가 작품이 걸려있더라? 이 한마디면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술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물납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납제란 조세를 물품으로 내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현금 대신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세를 한다는 거죠. 2023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가 났는데 당연히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거니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을 순 없었죠. 물납제는 지난 10여 년간 미술계의 숙제였는데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차원에서 결국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한국이 21세기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기본 틀을 갖추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술품 물납제의 장점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오랜 시간 미술품 물납제를 해왔습니다. 피카소의 가족들은 피카소가 사망한 후 막대한 상속세 대신 작품 200여 점을 대납했는데요. 그 결과 물납제로 인해 탄생한 최초의 미술관인 파리 피카소 미술관이 생길 수 있었죠. 또 프랑스의 와인 명가인 로칠드 가문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천문학자를 상속세로 대납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고귀한 예술작품의 대납을 통해 작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자국에 남아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명성과 국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프랑스는 1968년 물납제를 도입한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 지산세까지 미술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896년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은 어떨까요?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납부하는 데에 별도의 조건이 없다고 하네요. 그만큼 미술품 물납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거겠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화제가 된 건 그가 남긴 미술품들이었습니다. 유족들이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간 소문만 무성하던 삼성가의 컬렉션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감정 전문가들은 이 미술품들의 가치를 약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로 추산했고 미술계는 이를 10조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번 기증이 더 의미가 있는 건 해외 명화를 포함해 국가 지정문화재 60점까지 다양하게 수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기의 기증이라고 불릴 만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위대한 컬렉션은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국보 100점 수집 프로젝트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죠. 해외로 유출될 뻔한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한데 모으려는 그의 노력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김환기, 이중섭 등 한국 최고 작가들의 수작과 국내 근대 화가의 작품 1,600여 점도 함께 기증됐는데요. 덕분에 모네와 피카소 작품이 단 한 점도 없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장할 수 있게 됐죠. 개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기업의 대표이지만 그래도 한 개인의 컬렉션이 이렇게 역대 최대이자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경우도 해외에서 찾아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보유한 작품만으로도 세계적인 미술관과 견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건희 회장의 수집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그의 부친인 고 이병철 회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재미있는 건 두 사람의 컬렉팅 스타일은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30년에 걸쳐 1,200여 점을 수집한 한국 미술품을 일컫는 호암 컬렉션. 그의 수집 방법은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값이 너무 비싸면 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작품이 좋다면 값을 묻지 않고 수집했대요. 대단한 그의 해안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 다시 물납제로 돌아와서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직후 이건희 컬렉션 상속에 유족이 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됐어요. 이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외부에서는 삼성가가 거액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작품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품을 매물로 내놓아도 국내 구매자가 없으면 미술품은 해외로 반출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다시 물납제가 주목받게 됩니다. 어렵게 모은 우리 문화재도 있고 국내외 거장들의 미술품이 또 해외로 매각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물납제 도입을 삼성 특혜라며 반대하기도 했었죠. 결국 당시엔 물납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작품은 도처의 미술관으로 기증됐죠. 고인이 수집한 귀중한 미술품이 막대한 상속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증으로 우회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평생을 수집한 소중한 컬렉션이자 자산을 기증하겠다는 결심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미술품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미술품을 세금 영원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정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걸까요? 부동산은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총 3가지 구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와 보유세는 없지만 매매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죠. 2023년부터는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요. 반면 그림은 판매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마저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 영원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미술품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 영원입니다. 해외 작가와 국내 작고 작가도 6천만 원 미만의 작품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0년 K옥션에서 최영욱 작가의 달 항아리 작품을 660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2022년 1월에 2,100만 원을 판매했다고 해볼게요. 2년의 시간 동안 1,500만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죠. 이럴 땐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작품의 거래 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고 국내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니까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영원인 겁니다. 미술품은 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세금 혜택이 좋은 걸까요? 미술품은 문화를 전파하고 향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세계적으로 세금을 낮게 매기고 있어요. 또 세금을 적게 매김으로써 미술품 구입을 장려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미술품을 기증하면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나는 미술작품을 얻기 위해서 음악을 한다고 했다고 하죠. 많은 예술가들이 미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향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미술작품을 사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미술작품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대인 건 사실이죠. 조각 투자나 작은 미술품을 사는 것도 가능한 시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은 미술관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